또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 영종도 그 해수욕장 쪽에 가서 맨날 걷기를 하려고 인천공항에 또 왔습니다. 이쪽 해수욕장 가려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7번 출구 앞에서 버스 타고 갈 겁니다. 여기가 7번 출구예요. 인천공항에는 자주 오는데 비행기 안 타고 맨날 버스 타고 가네요. 여기서 111번이나 306번을 타고 선녀바위 해수욕장이라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111번이 7분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111번 버스 왔어요. 하는 사람이 많네요. 선녀바위 해수욕장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저쪽 길 건너가지고 저기 모텔 휴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 물회 전문 을항, 물회 전문 집이네요. 여기도 건너편에 선녀풍이란 음식점도 여기도 물회 전문 집이래요. 골목길로 해서 가면 바로 선녀바위 해수욕장이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 벌써 바다가 보이네. 바로 방송을 시작해야겠어요. 어디로 가야지? 저기 방송을 지난달 한 달도 넘었어요. 그때 소피스트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이 고프로가 갑자기 열받아 가지고 다운돼서 배터리가 안 빠져 가지고 그 후에 그때 그러니까 영일대수욕장에서 촬영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울산 그 대항암 공원에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또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고프로 못 쓰고 배터리가 안 빠져 가지고 캐논 카메라로 했죠. 이동 안 하면서 그냥 정지해 가지고 떠드는 식으로 해서 겨우 땜빵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제가 계획했던 분량을 촬영 못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분량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소피스트 철학에 대한 거 후반부를 오늘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오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편의점 있네요. 편의점에서 에너지바나 하나 사가야겠어요. 해수욕장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해수욕장을 자주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 소리가 심해가지고 제가 바람 소리 마찰음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디어 모드를 샀어요. 12만원 주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가 있고 윈드 스크린이 있어 가지고 바람 마찰음이 훨씬 줄고 소리가 좀 녹음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소피스트들이 논쟁 방법으로 반론술을 펼쳤다 그랬는데, 이 반론술이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하고 같다는 거를 알아봤죠. 오늘은 이 반론술이 먼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플라톤 대화편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이 문답법을 무녀한테 배웠다고 써 있는데, 이건 개구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반론술을 최초로 쓴 사람은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 명은 프로타고라스고 한 명은 제논이에요. 여기 선녀바위라고 써있네요. 아, 풍경이 좋아요. 오른쪽에 소나무밭이 있고 왼쪽에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맨발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아, 화장실부터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있나? 저쪽이 화장실 같은 느낌인데 화장실부터 갔다 가야겠어요. 해수욕장 오른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네요. 다행히 있어가지고 급한 일 보고 갑니다. 맨발 걷기 여기서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흙길이 있어가지고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안하고, 여기 또 해변도 좁으니까 을왕리 해수욕장 가면 맨발 걷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론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프로타고라스하고 제논을 들고 있는데,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사람은 전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것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로고스들이, 즉 문변이 있다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가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논변들을 계속해서 제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로고스들에 의해서였으며,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책에서 또 이 사람은 또한 소크라테스적인 논변 형식을 처음으로 차안해냈다. 그리고 플라톤이 에우티데모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시도한 안티스테네스의 논변을 대화에 이용한 것도 이 사람이 처음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소크라테스의 그 문답법이란 게 사실은 프로타고라스의 반론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타고라스가 별명이 로고스라고 했다 그래요. 워낙 그러니까 이게 논쟁에 뛰어나고, 프로타고라스에게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한테 철저하게 처발리는 거를 알 수 있죠. 소크라테스가 흑백 논리를 펴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사실 논쟁 상대가 안 됐어요. 논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향연에서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무녀 디오티마한테
흑백 논리를 구사다 쳐발리는 거, 그걸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플라톤이 지은 그 대화편이 이 소크라테스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코미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검은 바위들이 잔뜩 있고요. 저게 저 앞에 있는 그 이상한 바위, 그 여자가 큰 치마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인데, 저게 선녀바위래요. 그리고 그 제논도 반론수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되는데, 근데 제논이 이게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제논이 그 프로타고라스보다 나이가 5살 많아요. 그리고 제논이 더 사실은 유명했고, 그리고 플루타르코스의 그 페리클레스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은 제논은 파르메이데스처럼 자연학에 대해 논의했으며, 논변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하여 반대되는 논변을 통해 그들을 아포리아의 상태로 몰고 가는 종류의 기술에 능통했다. 따라서 플리우스의 티모는 그 결과에 있어서 실패하는 법이 없는 제논의 위대한 힘에 대해 말할 때 그를 양날의 혀를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에 급소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제논의 반론술이 이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론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크라테스 문답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플라톤 대화편에 그 파르메니데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파르메니데스하고 그 제자인 제논이 나와서 소크라테스한테 펼치는 논쟁 방법이 이게 문답법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플라톤 자신이 이 제논의 기술을 반론술과 동일시해요. 이게 이제 선녀바위인데 꽤 크네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금 1시가 넘어가지고 몇 시인데 이 시간 안 되죠? 슬슬 배가 고픈데, 여기 해변에서는 이게 취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샀던 에너지만 하나 먹고 점심을 때워야 할래나. 응?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피스트라는 대화편을 지었다 그러는데, 이게 소실됐대요. 거기서 변중술의 창안자를 또 제논이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변중술이랑 반론술이랑 같은 것임을 이제 또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그 소피스트라는 대화편이 소실되어 있는지, 이게 남아있었으면은 그 소피스트 철학에 대한 엄청난 그 자료가 됐을 텐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게 없앤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확 드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제논이 더 반론술을 더 일찍 사용한 것 같은데, 이 제논은 또 소피스트라 안 그래요. 프로타고라스하고 딴 사람들만 소피스트라고 하지, 또 제논은 소피스트라고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추측하면은 이게 제논이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 철학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이데아 철학 자체도 사실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스승 파르메니데스하고 제논을 소피스트로 감히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편도 이게 제논이 제일 먼저 저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 반론술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그 5세기, 기원전 5세기 당시에는 이게 플라톤이었는데, 플라톤은 이제 이 반론술에는 반대하고 변중술을 진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커퍼드는 만약 어떤 이가 처음에 어떤 한 논변이 참이라고 믿고 신뢰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그 어떤 이는 모든 논변을 증오하고 불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플라톤이 반론술에 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플라톤의 대화편 타이론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반대되는 논변들을 다루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네가 잘 알듯이 자기들이 가장 현명한 자들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에나 논변에나 건전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들은 에오리포스의 조류처럼 위로 또 아래로 그저 운반되며 결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지점에 머무르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 유일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네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오리포스는 이게 그 그리스 그 본토 그 보이오티아 지방하고 에우보이아 섬 사이에 있는 이게 해협인데 아주 좁은 해협이에요. 근데 이 해협의 북단이 이제 테르모필라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그 대군과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그 전사들이 싸우는 그곳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아울리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트로이 전쟁 때 아가멤논이 그리스 함대를 이제 출발시키려는데 폭풍이 몰아쳐 가지고 그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딸 이피게네이아를 이제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또 그 아울리스예요. 그걸 보면 이제 이 에우리포스 해협이 어딘지 대충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막 그 논쟁 방법으로 반론술, 쟁론술, 변중술, 뭐 문답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좀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 날씨도 좋고요. 아침엔 비가 잠깐 왔는데 그 후엔 뭐 구름이 조금밖에 없고 아주 맑은 가을 날씨예요. 이 플라톤이 이 반론술을 에오리포스 해협의 조류에 비유하면서 이게 논변 혐오를 부를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그 플라톤은 소피스트의 논쟁 기술을 쟁론술이라고 부르고,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이 반론술과 쟁론술을 변중술하고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반론술을 쟁론술로 보는 것 같아요. 커퍼드는 플라톤 연구에서는 이 두 말, 그러니까 반론술과
반론술과 쟁론술을 단순히 교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해요. 해변은 여기 선녀바위 해수욕장은 해변이 너무 짧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둘레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둘레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맨발 걷기 하고 자시고 할 뭐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맨발을 안 벗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반론술이나 쟁론술이나 문답법이 다 같은 건데 이름만 달리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쟁론술의 기원을 따져보자면 이게 이제 이것도 프로타고라스예요. 쟁론술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게 프로타고라스한테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프로타고라스가 이 서로 논쟁을 겨루는 논변 경시대회를 열었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최초로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소피스트적 논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시대에 행해졌던 쟁론적 게임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정의는 보다 강한 자의 이익이다, 지식은 지각이다와 같은 테시스, 이걸 입론이라 그러는데 주장이죠. 테시스를 내놓고 답변자는 이 주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질문자는 논박을 통해 애초의 주장과 모순된 답변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코퍼드 책에 보면 길버트 라일에 따르면 이 논변 경시는 라일 자신이 쟁론적 토론회라고 이름 붙인 것, 또는 양 진영 사이에 공개 토론을 구성했다고 그래요. 구성했다. 자신은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이 실제 쟁론적 토론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각색한 것이자, 더 나아가 아마 사실상 그것의 속기록이었을 것이며, 그 속기록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역할을 맡아 공공연히 낭독됨으로써 처음 출판됐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플라톤 대화편들이 이게 플라톤이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 아니고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논변 경시대회에서 서로 논쟁하는 거를 그대로 따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여기 전망대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연금 받는 사람 걔는 있지. 걔는 호텔 있어. 거기서 자고 그쪽 주위를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 팔려시던가? 우리가 오늘 얘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 플라톤은 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변증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변증술만이 철학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하는데, 코퍼드에 의하면 플라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반론술은 변증술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플라톤이 그 대화편 필레보스에서 변증술을 모음과 나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정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쟁론술, 반론술, 문답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주 모호해요. 이쪽 반대쪽으로 나가면 둘레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변증술, 문답법, 쟁론술, 반론술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커퍼도 가만히 보면은 이 플라톤한테 애정이 상당히 지극하게 그런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20세기에나 와서야 그 소피스트를 철학자로 인정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소피스트를 매도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근대 합리성이 아닐까. 응? 확실히 물어봐. 차 터질 거 아니야. 근대 합리성이라는 게 저거 터져.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비율을 따지죠. 비율이 이제 레이쇼. 여기서 이제 레이셔널이라는 합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라는 거는 투자 대 수익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 철학은 철저하게 무시하죠. 이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매도하고, 그런 철학자는 완전히 밥그릇도 지키기 힘들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당시 소피스들이 널리 쓰던 반론술이고 쟁론술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결국 이게 또 변증술하고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문답법과 변증술은 소피스들의 반론술을 도용하고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들이 쓰면 문답법이고 변증술이고, 소피스들이 쓰면 쟁론술이고 반론술이라고 하는 거죠. 내로남불, 바로 내로남불이죠. 이 변증술이 반론술과 같다는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그 변증론이라는 책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변증론이라는 책에서 논증, 변증술, 쟁론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논증은 추론이 시작되는 전제들이 참이고 또 최초인 것들, 그러니까 이 제1원리라 부르는 것들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 변증술은 통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추론하는 것이고, 쟁론은 겉으로는 통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서 통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러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을 통념이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에서 정의를 해요. 여기도 바다가 역광이 딱 비치는 게 멋있네요. 카메라로 그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여기서는 여기서 주차하면 안 되겠죠? 저쪽으로 건너가서 주차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변증론에 보면은, 변증술은 온갖 문제에 대해 통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자신이 하나의 논의를 유지하려는 경우에 모순되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 변중술적인 문제가 기술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예스냐 노냐 이렇게 흑백놀이식으로 묻는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런 흑백논리식 질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 답변하는 사람들이 모순에 빠지도록 하는 추론 형식과 이런 흑백논리식 물음을 보면은 이 변중술이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로부터 이제 변중술도 사실은 문답법이고 반론술이고 논쟁술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중론 책에서 변중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변중술을 실제로 이제 구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이제 토포스를 찾는다. 이건 이제 논점이죠, 논점. 자기의 이제 주장의 핵심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서 순서를 짓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 이런 세 가지 과정으로 변중술을 실제로 구사하죠. 이 책에서 이제 변중술에서 그 전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나 항목에 자신의 결론을 숨겨두기 위해 생략하고, 결론은 말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한꺼번에 추론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수항목 기억에 보면 결론은 나중으로 미룬다. 니은 항목에서 공리들을 다양한 순서로 취급하는 논변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추론이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행해지는 승인된 명제, 즉 공리들을 연속적으로 적절하게 순서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결론을 지향하는 전제들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추론을 위해 고유한 것들, 적절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전제를 서로 나란히 내세운다면 이것들로부터 따라 나올 결론은 더욱 명백히 예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리을 항목에서 의도를 숨김으로써 전제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욱이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전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전제를 제기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질문자는 거기에 제한된 명제와 그것에 대립되는 명제 중 어느 것을 확립하려고 바라는지를 가능한 한 불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논의에 대해 유용한 것이 불명확하다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승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비읍 항목에서 변중술적 논의를 전개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논의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장황하게 서술하고 끼워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세세한 것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잘못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변중술의 실제로 구사하는 그 방법이란 게 보면은 주장을 숨기고 불명확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이 장황하게 만드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진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쟁론술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 변중술이라는 것도 반론술이고 쟁론술이고 문답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피스적 논박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서도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피스트의 기술, 즉 반론술을 변증론자의 방법에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보면은 철학은 그 능력의 본질에서 변증술과 다르다. 그리고 소피스테스의 기술과는 그 철학적 생활의 목적에서 다르다. 철학은 알물 추구하지만 변증술은 검토술이다. 소피스테스적 기술은 철학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변증술만이 철학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는 거죠. 변증술과 철학과는 명확히 틀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현실 세계가 반론술과 같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병존한다고 보고 그런 현실을 불신하고 알미 가능한 이데아 세계를 추구했다고 이제 코포드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가 현실 세계보다는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편을 관통하여 현상계가 알의 대상으로 기능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현상계의 변화하는 성격과 불안정성이다. 알은 반드시 굳건하고 불변해야 한다. 불변해야 하며 그것은 그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대상들을 요구한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플라톤이 그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 그 테세우스가 죽인 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있었죠. 그 자신의 침대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르거나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와 같은 짓을 플라톤이 하고 있었던 거죠.